안녕하십니까. RTN 리얼타임의 고세희입니다. 자산 유동화나 NPL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산 유동화는 미수금이나 금융기관의 대출금, 부동산과 같은 여러 형태의 자산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오늘 이슈앤마켓에서는 이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은 무엇이고 또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 문성대학교 외래교수인 정욱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자산 유동화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자산 유동화란 넓은 의미는 비유동성 자산을 현금화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좁은 의미에서는 이 비유동성 자산을 정권화하여 현금으로 바꾸는 그런 과정인데, 자산 유동화의 일반적인 의미는 이 후자의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미수금이라든지 은행, 채권, 그다음에 부동산 등 여러 형태의 자산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해서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의 자산 유동화법이 제정이 된 게 1990년대 후반이라고 들었는데요. 이 제정 배경이 궁금합니다. 네, 1997년에 우리가 다 알다시피 IMF, 즉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달러를 차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외환위기가 있었죠. 우리나라 이 외환위기는 부동산 경기의 침체, 그다음에 주택 건설 사업의 대량 도산으로 인해서 금융기관이 채권 확보가 되지 않는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동산의 유동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이를 계기로 1998년 9월 16일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자 바로 시행되었습니다. 네.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를 보면 자산 유동화의 법을 제정하게 된 목적을 알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법은 금융기관과 일반 기업의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여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주택자금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하여 주택금융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자산 유동화에 관한 제도를 확립하며 자산 유동화에 의해 발행되는 유동화 정권에 투자한 투자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핵심은 재무 구조의 건전성, 또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산 유동화법의 제정 목적까지 살펴봤는데요. 이 자산 유동화가 이루어지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모든 유동화 업체가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이 부실자산 정리를 하는데 공익적인 담당을 하는 이 회사들의 일부 혜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들 대부분이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면 납부해야 되는 부담이 되는 세금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라든지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 의무, 또 계약 시의 금인, 또 교통유발분담금, 이런 유동화 전문 회사가 취득한 자산을 유동화하는 데 있어서 어떤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들은 배당에 따른 이제 소득공제, 법인세 원천 징수 의무, 부가가치세 면제 등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자산 유동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과정이 가장 궁금합니다. 네,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각국의 금융기관은 스위스 바젤에 본부를 두고 있는 BIS, 즉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라는 국제결제은행의 권고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이 BIS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의 배상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미국 그리고 유럽 국가 12개국이 공동 출자해서 설립을 했어요. 그런데 이 BIS의 금융감독위원회는 1988년 7월에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어 온 금융혁신 및 경쟁 심화에 따른 은행들의 리스크 정대를 대처하기 위해서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 그리고 이런 규제에 대한 국제적인 통일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이 BIS의 권고사항은 자기자본 비율이 8% 이상, 그리고 부실채권 보유율은 1.5% 이하로 낮추어서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국제적 통일 기준을 제시하여 각국의 국책은행이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기관이 대출을 해줬는데 이자가 계속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제 은행이 부실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은행들은 이 은행업 감독 규정 27조, 즉 자산 건전성 분류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정상 여신이 있을 수 있죠. 이자를 잘 내는 그런 채무자의 경우에는 문제가 안 되는데 1월 이상 3월 미만의 그런 이자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면 요주의로 분류를 하고요. 그 다음에 3월 이상 연체가 된다면 고정, 또 3월 이상 12월 미만은 회수 의문, 12월 이상 연체가 된다면 추정 손실로 구분해서 관리를 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고정 이상이 되면 20% 이상의 대손 충당금을 적립해야 되니까 은행으로서는 자금이 유통이 잘 되지 않는 그런 자금 경색 현상을 겪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융기관은 고정 이상으로 구분되면 이 NPL로 간주해서 NPL 풀을 만들어요. 그러면 거기에 뭐 3천억, 5천억, 심지어 1조 이런 아주 큰 금액의 풀을 만들어서 이것을 IFRS라는 국제 회계 기준에 따라서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입찰에 붙이게 되죠. 그러면 특히 이제 유암코 같은 아주 큰 이제 유동화 전문 회사가 있는데 그 외에 각종 FNI들이 이런 입찰 소식을 듣고 SPC를 설립을 해요. 그 SPC가 특별 목적법인 스페셜 퍼포스 컴퍼니인데 이 회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자산 유동화 전문 유한 회사로 그 입찰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SPC가 이제 그 가져온 내용을 그 다음에 산하의 각 AMC 즉 Asset Management Company라는 자산 관리 회사에 이제 나눠주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 AMC들은 또 다른 소단위의 법인이나 대부업체에게 매매를 해서 이제 바로 현금화가 바로바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제 자산 유동하고 거기에 이제 이 NPL이라는 부실 채권, 은행이 붙인 부실 채권이에요. 그런데 그 채권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현금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이제 이 처리를 위해서 국가가 이제 허락해준 경매제도, 공매제도가 반드시 따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금 및 이자를 이 경매나 공매제도를 통해서 회수할 수 있도록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경매라는 것은 빠르면 사실 1년 또 심지어 어떤 법적인 문제가 복잡해지면 1년 이상 2년까지도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경매만 바라보고 있다면 은행은 자기 채권을 회수하기가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산유동화법이 생겨서 그걸 풀로 묶어서 단번에 큰 돈을 은행에 다시 유입할 수 있도록 하는 이 과정이 자산유동화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자산유동화법에 의해 등록된 자에게 설정된 건전한권을 매각해서 원금 회수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한 것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그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저당권을 매입한 법인 또는 대부업체가 이제 배당을 받게 되면 연체금리의 이자를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이죠. 네. 앞으로 금리가 인상이 되면 부실채권, 즉 NPL 시장 규모는 더 커질 텐데요. 부실채권이 많아지면 자산 유동화 회사들은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매월 이자를 내지 못하는 경우, 그런데 금리가 더 올라버리면 당연히 더 이제 자기의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어지겠죠. 그렇다면 더 많은 부실채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금융감독원의 그 자료를 인용해 보니까 12년부터 15년 그리고 2016년 3월 말까지의 부실채권 총계를 보면요. 이제 18조에서 25조, 24조 조금 적어지는 데도 했다가 28조, 31조 이렇게 자꾸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경기가 올해도 좋지 않을 것이지만 내년에도 크게 장담하지 못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게 더 많아질 것이다. 그러면 더 많은 NPL 이런 물건들이 나와서 대형 유동화 전문회사는 더 많은 채권을 유입하게 되고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난해죠. 자산 유동화법이 7월에 개정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개인 투자자들이 NPL에 개인적으로 투자할 수 없다고 들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네, 정확하게는 자산유동화법은 아니고 자산유동화 관련 법입니다. 즉 이제 대부업체들에게 이 NPL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경우인데요. 2016년 7월 25일에 이 법이 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가 막혀버린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는 등록된 업체만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길이 막혀서 이런 부분도 일본은 아주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활발하게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 한국은 개인 투자자들의 진입이 좀 막혀 있는 그런 답답한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자산 유동화와 자산 유동화법에 관한 주요 내용들 살펴봤는데요. 자산 유동화법이 입법 취지와는 달리 허점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보는 개인이나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아까 자산유동화법의 목적을 제가 낭독을 해드렸는데 자산유동화에 대한 법률은 금융기관 그리고 개인 기업이 자금 조달을 아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재무구조의 안전성, 건전성을 가져오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또한 이 주택 금융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제정이 됐다고 했는데 그로 인해서 다양한 특혜를 주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투자자의 참여 장려를 위해 마련한 장점만 취하고 허점을 노린 그런 영업 형태로 변질되기가 쉽고 실제 그런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손실 방지를 위해서는 법 개정의 필요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사례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사실 유동화 전문 회사의 형태는 이 자산유동화법 17조에서 유한회사로 하고 있고요. 달리 정함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 제3편 그리고 제5장 회사편 중에서 유한회사에 대한 내용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금융거래가 일어나는 은행, 저축은행 그리고 심지어 이제 대부업도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더 큰 금액의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 이 유동화 시장에 상법상의 유한회사가 이 NPL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감독원의 지도감독이 소홀하다 하는 허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피해 사례가 생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금융회사처럼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는 것도 아니어서 자산 유동화에는 굉장히 유리한 입장이죠. 또 직접 채권 주식을 하지 않고 또 자회사인 대부업체를 이제 위탁해가지고 대부업도 회피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유동화법이 보장하는 특례는 보장을 받으면서도 금융감독원이나 지자체, 시구청의 그 관리 감독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최대로 활용해서 이득을 보는 그런 영업 방식을 보이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같은 계열사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일종의 내부 거래가 아닌가 하는 의혹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영업 행태로 선한 의도를 가진 기업의 피해가 발생해도 현재로서는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 개정 등을 통해서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피해자인 시행사나 이 시행사의 토지를 넘긴 토지주 입장에서는 분명히 억울한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시행사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저희가 11년 동안 단 한 번도 사업을 포기한 적도 없고 저희가 시공사 워크아웃 들어가서도 저희들 힘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대기업에서 자금으로 해서 남이 사업을 강탈을 해서 NPL 더군다나 그것도 저렴한 가격에 말도 안 되는 396억짜리 채권을 182억에 떠와서 그거를 지금 다시 현장에 500억을 지금 다시 내놓는 그런 악순환을 지금 벌이고 있거든요. 유동화법은 부실화를 정상으로 하기 위한 취지인데 유동화법에 관리 감독자가 없습니다. NPL을 저렴하게 NPL 유동화를 취급하는 회사에서 세금도 남들같이 세금도 안 내면서 그걸 떠와서 불법을 저지르고 자회사로 넘기고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사채업자를 끌어들여서 다시 부동산 장난을 쳐서 경고매를 높은 금액을 해서 아무리 불법을 저질러도 관리 감독하는 기관도 없고 법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하루빨리 관리 감독하는 거하고 법을 개정을 해서 이 피해자들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게 억울함이 없이 그런 법안을 좀 빨리 좀 통과해서 법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분명히 억울한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요. D사의 입장은 어떤가요? 네, 뭐 들리는 얘기로는 문제가 없다. 법적으로 하등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 의해 이루어진 합법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D사는 이 계열사를 통해서 매수한 것이기 때문에 이후 매매 가액은 시장에서 결정될 사안이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500억에도 내놔서 뭐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또한 별도로 투자한 대부업체도 없고 채권 출심은 외부 신용정보회사를 통해서 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해명은 하고 있는데 좀 의혹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과 관련된 대부업체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은 들여다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아까 이제 피해 사례의 그 사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자기가 피해를 봤기 때문에 더 상세하게 많은 조사를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꼼꼼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앞서 살펴본 사례처럼 기업이나 투자자들이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떤 부분이 보완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헌법 제2장의 국민의 권리의 의무 여기 11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그런데 이 피해 사례는 개인이 아닌 기업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채권 상계 처리,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아까 채권을 싸게 샀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비싸게 이제 한다는 얘기는 채권 최고액에 가까운 금액까지를 써서 이제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게 보통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물건이 경매에서 70% 정도의 낙찰이 된다면 거기에서는 아주 치열한 공방이 있겠죠. 나는 71%, 72%막 이렇게 해서 최고가를 쓴 사람이 이제 가져오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싸게 채권을 매입했음에도 아주 비싸게 써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가 낙찰받을 아주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거예요. 물론 이게 양날의 칼입니다. 왜냐하면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경우는 이야기를 들어볼 때 그 피해 기업이 같이 있다가 시공하는 업체가 잘못되어 가지고 피해를 본 사례인데 자신이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그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자신의 잘못도 아닌 공동 파트너의 잘못 때문에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한 사례여서 지금 이 문제는 그 NPL로 상계 처리하는 부분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대신 이 채권으로 내가 돈을 낸 것으로 해주세요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180여 개 가져와 가지고 실제로는 또 비싼 가격에 산 것처럼 그렇게 해서 더 부풀리는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좋을 수가 있을지 몰라도 이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양날의 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NPL을 매수해서 그 피해를 볼 수 있는 이런 사례들은 앞으로 더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법 개정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끝으로 NPL에 투자하시려는 분들께 유의사항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이제 보도에도 여러 번 나온 적이 있어요. NPL로 손해를 봤다. NPL로 손해를 봤다. NPL에 대한 투자를 하려면 제일 첫째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물건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 물건 분석이라는 건 뭔가 하면 이 부동산이 앞으로 가치가 있는가, 정말 나중에 되팔 때 매매 차익을 가져올 수 있는 물건인지 아닌지 그걸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채권 분석이 필요합니다. 채권 분석이란 NPL은 사실 건저당권을 사오는 것인데 그 건저당권으로 배당을 받거나 아까 이제 유입을 해서 낙찰을 받아가지고 내 물건으로 만들든가 이제 그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채권이 정확하게 얼마인지를 확인을 해봐야 돼요. 채권 최고액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실제 기간이 흐르면서 이 채권액은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매수한 시점에 채권 금액, 그 다음에 내가 낙찰을 받든지 배당을 받을 때 채권 금액을 정확하게 확인해야만 내가 수익을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필요 이상의 고가로 매입한 채권의 경우에는 손해를 볼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권리 분석을 마지막으로 꼭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이 채권의 다른 권리가 내 채권을 침해하지는 않는가. 예를 들어서 뭐 법정지상권이라든지 다른 여러 권리들이 나의 그 채권에 피해를 주지 않는가.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주택 같은 경우에 이미 들어있는 임차인의 권리도 굉장히 보호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 임차인의 권리가 나의 채권과 어떤 다툼이 있는가, 내가 위에 있는지 이 임차권보다 아래에 있는지 그런 점에 주의를 해야만 NPL에 대한 투자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ECN 마켓에서는 자산 유동화의 주요 내용들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문성대학교의 정욱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캠코는 14일 부산국제금융센터 허그 본사에서 주택사업자 수요자 재기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은 허그가 보유한 관리 채권을 캠코로 매각한 후 채권 관련자인 채무 관련자인 주택사업자와 수요자들에게 신용회복 지원 제도를 통한 경제적 재기 지원에 적극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또한 양기관 인프라를 상호 활용함으로써 공공기관 간 협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